퇴근의 맛. 그림 형제 소설집. 출판 펜타클. 낭독 여운. 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그림 형제 작가의 퇴근의 맛입니다. 책에는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20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고단한 하루의 끝, 이들의 퇴근 후 저녁 식사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가는 옴니버스 픽션인데요.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버텨낸 사람들에게 퇴근 후 식사란 허기진 배를 채우는 동시에 또 허기진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기도 하죠. 각 에피소드는 독립적이지만 이야기 간의 인물들이 은근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도 한데요. 어쩌면 나와 내 동료 혹은 오늘 하루 마주친 수많은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어떤 맛인가요? 조용하게 또 따뜻하게 위로를 건네는 소설 그림 형제의 퇴근의 맛. 여운의 목소리로 잠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포기에 익숙해지다. 은행원의 잡채. 택지는 은행원이다. 오늘은 지점의 오픈 담당이라 일찍 출근한다. 영업시간은 9시 반부터이지만 은행원들은 적어도 30분 전에는 출근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출근해서 지점에 설정된 보안을 해제하고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다. 택지는 아침을 잘 먹지 않는다. 결혼 전에는 어머니가 꼬박꼬박 아침밥을 챙겨주셨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아내를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하고 싶어 안 먹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아침을 굶고 다닌다며 아쉬워하셨지만 택지는 별 대꾸하지 않았다. 아직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에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걷는다. 근무하는 영업 전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한다. 지하철 안에서는 휴대폰으로 OTT 드라마를 본다. 최근 보기 시작한 드라마는 금수저 신병의 군 생활을 다룬 내용인데 요새 인기가 많다. 택지는 성격이 사교적인 편은 아니지만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최근에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어떤 것이 유행인지 촉을 세우고 정보를 입수하려 한다.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을 남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뒤처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정신없이 휴대폰 속 드라마에 몰입하고 있다가 내려야 할 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깜짝 놀라 허둥대며 열차에서 내리려다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젊은 여성과 부딪혔다. 꽤 충격이 있었는지 짧은 비명이 들렸지만 택지는 모른 척 내렸다. 열차가 출발하면서 출입문 유리창을 통해 그녀가 째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택지는 굳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쳤다. 휴대폰 드라마에 열중하며 전철역을 빠져나갔다. 어느덧 은행에 근무한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벌써 여러 번의 영업점을 옮겨 다녔다. 은행은 2, 3년에 한 번꼴로 영업점 직원 순환 발령을 낸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영업점이 4번째 발령지이다. 서울 중심에서 한참 떨어진 변두리 지점이다. 택진과 같이 근무하는 지점 직원은 총 10명이다. 위로는 지점장 1명, 부지점장 3명, 차장 2명이 있다. 택진은 조직의 허리라고 불리는 과장이지만 후배보다 선배가 더 많다. 은행은 이직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장기 근속자가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영업점 건물에 도착해서 뒤쪽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선다. 세콤 보안을 해제하고 열쇠로 문을 연다. 출입문 손잡이에 달린 요구르트 주머니를 뒤져 녹즙과 유산균 요구르트를 가지고 들어간다. 실내에 불을 켜고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들고 송풍 버튼을 누른다. 책상으로 와서 PC의 전원을 켜고 헬리코박터 유산균 음료를 마신다. 다 마신 빈 병을 쓰레기통에 던져넣는다. PC가 부팅되는 동안 탕비실로 들어가 인스턴트 커피를 한 잔 탄다. 택진의 책상은 대부계에 있다. 대부계는 대출 업무를 주로 맡는 부서이다. 서랍을 열어 어제 처리하던 서류들을 책상 위에 꺼내놓는다. 지하철에서부터 보던 넷플릭스 드라마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을 한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나눈다. 박 부지점장이 금고 문을 여는 소리가 난다. 넷플릭스를 보느라 깜빡했던 녹즙을 지점장에게 건네주러 방으로 들어간다. 평소대로라면 가장 먼저 출근한 사람이 지점장 방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인데 오늘 택지는 그것을 깜빡 잊었다. 지점장이 간단한 조회를 소집한다. 직원들 각자의 이번 달 실적에 대해서 언급하며 분발해 주길 당부한다. 우리 지점의 간접 판매 상품 스코어 카드 점수가 12점 모자랍니다. 이달 초부터 틈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앵간히 점수 차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차 판매 지수도 모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펀드와 반카 판매를 PB 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창구와 대부계 쪽에서도 동참해야 합니다. 창구에서 말이에요. 본인이 펀드나 반카 상담까지 할 필요 없다니까요. 통장이나 체크카드 개설하는 손님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넘어온다 싶으면 PB룸으로 넘기시라고요. 지가요 진짜 힘이 들걸랑요. 본부장님한테 매일 전화가 와요. 우리 지점이 해줘야 본부 순위에서 안 밀린다는 말을 매일 듣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셔야지 돼요. 서울 방언이 난무하는 지점장의 말을 듣는 동안 택진의 정신은 저 먼 곳을 여행하고 있었다. 지점장의 말이 끝나자 택진은 현실로 돌아왔고 박 부지점장이 선창으로 외치는 구호를 따라한 후 해산했다. 시간이 되자 청원경찰이 지점 셔터를 올린다. 예전에는 셔터를 올리자마자 들어오는 손님들이 꽤 많았다. 이제는 은행 지점을 방문할 일이 점점 줄어서 오는 손님들도 적다. 그렇다고 일이 적은 건 아니다. 출납계 쪽에서는 개수기로 돈을 세는 소리가 들려온다. 딩동하며 순번 대기표를 리셋하는 소리도 들린다. 손님을 응대한다. 택지는 손님이 없을 때 대출 서류를 처리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 방문했다. 손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소득이 인상되었거나 채무가 감소했는지를 묻는다. 5일이야 단기 연체 기록이 조회된다. 남자에게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건넨다. 남자는 태진에게 언성을 높인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나름의 주장을 펼치지만 택진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손님이 은행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그 말을 전하는 직원이 화풀이 대상이 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무방비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 요새 은행에서 직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을 시스템이 결정한다. 직원이 하는 일이라곤 시스템이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값을 입력하는 것에 불과하다. 언성을 높이는 남자 앞에서 택지는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하지만 남자는 자신이 다른 은행도 거래하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은행에서 대출받을 걸 그랬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소란이 일어난 곳에 집중되었던 시선은 남자가 나가버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흩어졌다. 택지는 덤덤한 표정으로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다. 손님들은 은행의 친절한 겉모습에 잘 속는다. 평생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 일처럼 도와줄 것으로 착각하지만 현실의 은행은 이런 한 푼도 고객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방금처럼 현실에서 은행의 본 모습에 실망한 손님을 택지는 은행에 근무하며 셀 수 없이 많이 접해왔다. 며칠 전 비닐봉지에 한가득 담긴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려 왔다가 분노를 참지 못한 할아버지가 바닥에 봉지째 동전을 내던진 일도 있었다. 퍽 하고 비닐봉지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수백 개의 동전이 객장 바닥을 뒹굴었다. 거래가 없는 분에게 동전 교환을 해주는 일은 은행 입장에서는 무료 서비스나 다름없다. 창구 직원이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입출금 통장이라도 하나 개설해서 거래를 시작하시면 교환한 동전을 입금해 드리겠다고 했다. 하필 신분증도 가지고 오지 않은 탓에 어르신은 몇 분간 더 실랑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어찌되었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다. 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은 점심시간을 여유있게 즐기기 어렵다. 교대로 점심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1차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차는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로 나누어 교대로 식사한다. 하지만 명목적으로 나누어 놓은 시간대일 뿐 보통 후배들이 1차로 가서 서둘러 밥을 먹고 자리로 복귀하면 2차로 선배들이 여유롭게 식사하는 게 실상이다. 그러다 보니 12시 30분이 되기 전에도 눈치껏 자리에 복귀해야 한다. 택지는 1차 식사 순번이다. 오늘은 근처 즉석 떡볶이집에 가게 되었다. 출납기 직원들도 합류해서 인원이 4명이 되었다. 여성 직원들이 합류하니 도란도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간다. 넷플릭스로 보고 있는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본다. 아직 12시 반이 되기엔 15분 정도 남았지만 택진과 함께 1차로 식사하고 돌아온 직원들은 얼른 양치질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선배들이 식사하러 나간다. 오후엔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지점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이 신청한 대출건이다. 고객이 작성한 대출 서류를 스캔하고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값들을 입력한다. 원본 서류와 등기권리증은 행랑을 통해 모기지 센터로 발송한다. 요새는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지다 보니 은행원 입장에서도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아졌다. 서류도 많아졌다. 인트라넷에 올라온 알림 문서를 열어보았다. 새로운 슬로건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문서 기한자를 보니 아는 이름이다. 택진과 은행 입사 동기이다. 녀석은 본사 마케팅부에서 근무한다. 신입 행원 연수를 마친 모든 동기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지점으로 발령받았다. 대부분은 본사에서 근무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직무 이동 기회가 있으면 본사의 사무직을 지원하는 녀석들이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본사로 전근 가는 동기들이 늘어났다.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무언가 중요하고 폼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던 것일까. 택진도 본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내 공모를 통해 본사 여신상품팀, 준법 감시팀에 지원해봤지만 끝내 택진에게 본사 입성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실망한 택진은 사내 공모에 지원하는 것마저 포기했다. 청원 경찰이 지점에 셔터를 내린다. 출납기의 개수기 소리가 요란하다. 스탬프 찍는 소리도 들린다. 시제, 현금 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제함을 금고 안에 내려놓을 때 나는 금소금이 들린다.
지점 셔터가 내려가도 업무는 계속된다.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사이버 연수를 클릭해야 한다. 모레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아직 몇 개의 회차가 남아있다. 지겨운 클릭질을 한다. 클릭을 해놓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접수한 대출 서류들을 정리한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고객에게 전화를 건다. 대부계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대출 말고도 펀드와 신용카드 실적을 올려야 한다. 이달 실적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이다. 입출금 창구 쪽에서는 오주임이 고객에게 펀드 권유하는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오소정 주임이에요. 네, 네, 맞아요. 어머니 요새 은행에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연락 한번 드렸어요. 그러셨군요. 아, 다름이 아니라 평소 영업점을 자주 방문하는 근처 식당 사장님에게 입출금 통장에 잔액을 많이 남겨두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좋은 상품에 넣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는 중이다. 입행한 지 이제 갓 2년 차가 되는 오주임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재원이다. 다른 후배들처럼 본사 근무를 희망할 법도 한데 오주임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손님들과도 금방 친해지고 영업 실적도 좋은 오주임을 보면서 택지는 자신은 절대 저렇게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손님과 친해지는 건 왠지 사적 영역을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 이윽고 선배들과 지점장이 퇴근한다. 택진도 퇴근할 준비를 한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어김없이 OTT를 시청한다. 퇴근길 러시아워를 비켜간 시간이라 지하철 안이 붐비지는 않았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선체로 책을 펼쳐 읽고 있는 것을 힐끔 쳐다보았다.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보였다. 잘난 척하는 놈들은 눈꼴이 시려 못 보겠다. 본점에서 일했다면 온통 그런 놈들 투성이었겠지. 그래서라도 영업점 근무가 자신에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간혹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손님을 응대하고 도움을 준다는 것이 나쁘지 않다. 지점장이 실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도 이제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다. 혼나면 그뿐이다. 현관문을 열고 택진이 집으로 돌아왔다. TV 앞에 앉아있던 아내가 주방으로 들어가 찌개에 불을 올리며 말한다. 얼른 씻고 와. 잡채해놨어. 아내 은재는 결혼 전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었다.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후 뮤지컬 전문 기획사에 들어가 제법 유명한 작품들에 출연한 적도 있다. 꽤 실력을 인정받았던 모양이지만 주조연급 배역을 맡지는 못했다. 택진과 소개로 만나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 뮤지컬을 그만두었다. 뮤지컬이 싫어졌다나?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내가 원치 않아 포기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내고 보니 그런대로 아내와 둘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식탁에 앉은 택진의 표정이 밝아진다. 택진은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 좋다. 젓가락으로 잡채를 한 줌 집어 올린다. 한 손으로 밥그릇을 받쳐든 채 입안에 잡채를 한가득 밀어넣는다. 국수를 빨아들이듯 후루룩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들이킨다. 입안에서 피망과 당근, 버섯, 그리고 적절하게 간이 밴 당면이 참기름에 미끄러져 입안에서 꿀렁거린다. 코끝에 살짝 후추향이 감돈다. 아내만의 특별한 잡채 레시피엔 약간의 후추가 들어간다. 그 후추의 풍미가 왠지 잡채랑 잘 어울린다.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다. 다시 한 번 더 잡채를 크게 집어 입에 넣는다. 맛있어? 아내가 묻는다.
택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연신 입을 놀리고 있다. 많은 것을 포기했다. 아침밥도, 항해하는 손님을 향한 변명도, 실적에 대한 압박도, 본사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는 택지는 지금 이 순간이 마냥 좋기만 하다. 정택진, 은행원, 한주은행 밀양동 지점 근무. 30대 후반, 남, 기혼, 자녀 없음. ISFJ, 아파트 담보대출 원금 1억 2천만 원 상환 중. 자전거 동호회 회원. 작가의 단상. 포기에 익숙해지다는 저의 전 직장 경험을 되짚어보며 쓴 것입니다. 덕분에 취재한다는 핑계로 여전히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동기 몇몇에게 오랜만에 안부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2화부터는 주인공에게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택진의 은행 동기로 본사 마케팅부에서 근무하는 그 녀석은 바로 저의 과거입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부서이거든요. 저에게 잡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준 식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광장시장 골목을 굽이굽이 들어가다 보면 큼지막한 간판에 SBS 백종원의 3대 천왕 출연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간판 밑으로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고요. 원조 누드김밥이라는 노점입니다. 원조 누드 치즈김밥이라는 상호도 붙어 있어서 언뜻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계산은 선불, 접시는 반납, 국물은 셀프. 이 가게의 모토인 듯합니다. 잡채김밥을 주문하면 큼직한 누드 참치김밥 한 줄과 한 움큼의 잡채가 접시에 담겨 나옵니다. 김밥도 맛이 좋습니다만 잡채 맛을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이 맛이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당면과 야채에 듬뿍 배어든 참기름 맛이 도저히 고개를 저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택진이 잡채를 먹는 장면은 이 집의 잡채 맛을 떠올리며 썼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명절마다 먹던 잡채는 외할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조 누드김밥의 잡채를 입에 넣으면 옛 시절 외할머니의 손맛이 떠오릅니다. 짜증으로 예민해지다. 간호사의 마라탕. 정유는 크게 기지개를 켰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를 가리키고 있다. 곧 있으면 퇴근이다. 남들은 이 시간쯤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겠지. 병동에서는 아침잠이 없는 몇몇 환자와 보호자들의 기척이 진작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뜬 눈으로 밤새 스테이션을 지킨 정유는 정신이 약간 멍멍하다. 의식체계가 좀 뻑뻑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 목을 풀어준 후 교대 전 라운딩을 돌기 위해 일어섰다. 근무조에 따라 교대 전, 후, 그리고 주기적으로 라운딩을 돈다. 산부인과 병동엔 당연히 여성 환자들 뿐이다. 예민한 환자들도 많다. 환자 보호자 중엔 간혹 남편이나 아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 정유는 병실 쪽 복도를 걸어가다 휴게실 의자에서 졸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지난밤 일을 떠올렸다. 근무 인계를 받고 첫 라운딩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쯤이었다. 다인 병실에서 너무 시끄럽게 코를 골아 주변 환자와 보호자들이 잠을 잘 수 없다며 한 환자가 스테이션으로 와서 불편을 호소했다.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환자의 남편이 병상 옆에 놓인 보조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과연 그가 숨을 내쉴 때마다 벌어진 입에서 우렁찬 굉음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정유는 살살 몸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보호자분, 코를 심하게 고셔서 다른 분들이 자는데 방해를 받고 있어요. 아, 아유, 네, 아유, 미안합니다. 잠시 깨어 몸을 들썩이던 보호자는 옆으로 누워 자려는 듯 몸을 돌렸다. 정윤은 그 모습을 보며 병실을 나섰다. 정윤에게 찾아왔던 환자도 링거 스탠드를 한 손으로 밀며 자신의 병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병실에서 큰 소리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윤이 다녀간 후 불과 10여 분 만에 그 남편은 다시 맹렬히 코를 골기 시작했고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하며 코골이범을 깨운 것이다. 그러자 코골이범은 내가 코를 골고 싶어서 고는 것도 아닌데 대체 어쩌란 말이냐며 당신들이 못 자면 나도 못 자야 되는 거냐라고 역성을 낸 것이다. 새벽 1시가 다 된 시간에 환자와 보호자 몇 명이 병실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정유는 골치가 아팠다. 하지만 최대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했다. 결국 정윤의 설득으로 코골이범은 휴게실 의자에서 눈을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회복이 필요한 다른 환자들을 위한 조치였다. 나이트 듀티일 때에는 일이 분주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적지는 않다. 라운딩 때 수술 후 환자들의 배액관 체크나 링거를 교체하고 체온, 호흡, 맥박, 혈압을 측정한 활력 징후 VS를 확인한다. 그 외에 정규 처방을 받아 환자별로 수액과 주사약의 라벨을 준비하고 중앙공급실 CSR 물품을 소독한다. 전자 의무 기록, EMR 기록도 파악해 두어야 한다. 한밤을 눈뜬 채 보내면 배고픔이 찾아온다. 간호사들은 야식으로 이 시간을 넘긴다. 정윤도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하는 그 야식 시간을 무척이나 즐겼지만 어젯밤은 그러지 않았다. 새벽 4시쯤 정윤은 간단히 쿠키만 하나 먹었다. 동료 간호사들을 야식 먹으러 보내놓고 혼자 스테이션에 남아 있었다. 동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병동엔 적막함이 감돌았다. 한동안 멍하게 앉아있다가 느릿한 손동작으로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뒤적였다. 연인처럼 다정한 포즈를 취한 정윤과 한 남자의 사진에 손이 멈췄다. 작년 여름에 부여 롯데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자기랑 꼭 해외로 여름 휴가를 가고 싶었는데. 남자친구 준범은 좀 더 길게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을 그렇게 애둘러 표현했다. 아직 선배들 눈치가 보인다는 핑계로 그를 달래 충남 부여로 휴가를 다녀온 것이 작년의 일이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낼 때마다 리조트에서 보냈던 시간이 사진과 함께 눈앞에 새록새록 떠올랐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티슈로 손을 뻗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나 몸을 돌렸다. 궁상맞게 혼자서 울어버린 것이 창피하고 짜증스러웠다. 얼른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얼굴 닦은 티슈를 휴지통에 넣었다. 고개를 돌리다가 주사약 라벨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야 말았다. 승희쌤, 잠시 이리 좀 와봐. 야식 먹고 돌아오는 후배 간호사를 불렀다. 후배 간호사는 정윤의 표정을 살피며 다가왔다. 이거 승희쌤이 아까 라벨링 하는 거 봤는데 잘못한 것 같거든? 잘 봐봐.
후배 간호사는 처방 내용과 라벨링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IV 믹스가 아니라 IV라고 되어 있잖아. 안 보여? 이런 기초적인 걸 헷갈릴 수가 있는 거야? 이딴 식으로 해놓고 야식을 먹으러 갈 정신은 있니? 이런 거 실수해서 의료사고 나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해줘야 알아쳐먹을 거야. 정유는 후배가 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모진 말로 몰아세웠다. 금방 얼굴이 파래진 후배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를 연발했다. 보다 못한 선배 간호사가 와서 정윤을 진정시켰다. 혼자서 눈물 훌쩍였던 자신에 대한 짜증이 후배에게로 화살이 돌아간 것이었다. 그런 사실을 자각했지만 멈추거나 되돌리지 않고 후배에게 감정을 쏟아냈다. 승희쌤, 멍하게 서 있지 말고 지금 가서 아이오 끊어. 기어코 날이 선 말을 한마디 더 보태고야 말았다. 후배 간호사는 네 하고 대답하며 병실을 향해 젠 걸음으로 사라졌다. 환자들이 조식을 먹고 있을 때쯤 정유는 퇴근했다.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꽉 차 있다.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서 피곤한 몸을 눕히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정유는 열차 문이 열리자 있는 힘껏 안으로 비집고 들어섰다. 정차하는 역마다 파도처럼 쓸려오고 쓸려나가는 인파와 힘겨운 몸싸움을 벌였다. 정윤 옆에 서 있던 한 남자 승객이 휴대전화 들여다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가 뒤늦게서야 허겁지겁 내리려고 몸을 움직였다. 그 남자는 정윤을 강하게 치고 지나갔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정윤은 남자가 치고 지나간 한쪽 어깨를 부여잡았다. 이미 열차를 내리고 있는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려 눈을 흘겼다. 하지만 그는 제 갈 길 가기에 바빴다. 열차 출입문은 닫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윤에게 적막함과 함께 외로움이 몰려왔다. 가방을 던져놓고 옷을 갈아입었다. 화장을 지우고 세수를 하고 발을 씻었다. 냉장고를 열어 샐러드를 꺼내어 맥주 한 캔과 함께 먹었다. 근무 중에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오고 나니 무서울 정도로 허기가 몰려왔다. 다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 던져두고 빈 맥주캔은 분리수거용 바구니를 향해 던졌다. 캥 하는 소리가 났다. 침실로 들어와 커튼을 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정유는 아직 준범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한 것 같다. 바보같이 하며 자신도 모르게 그를 떠올린 스스로를 책망했다. 이제 그는 없어. 돌아오지 않는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처음 준범을 만난 건 3년 전이었다. 운명적 만남 같은 것을 기대했던 것이었는지 정유는 왠지 그를 소개받는 자리가 내키지 않았다. 결국 마주하게 된 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큰 키에 얼굴이 하얗고 평범한 이목구비였다. 정윤의 마음을 끌만한 외모는 아니었다. IT 회사에 다니는 프로그래머라고 했다. 도무지 정윤과 공감대가 생길 것 같지 않은 직업이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일본 여행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을 금방 찾아냈고 한동안 일본 이야기로 열을 올렸다. 대화하면서 음식 취향이 비슷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둘 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도 신기했다. 첫 만남 이후 그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요청해왔고 몇 번인가 식사도 하고 술자리도 가졌다. 그렇게 점점 준범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준범은 정돈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정윤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그는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기도 했다. 퇴근하면 피로가 한 번에 밀려와 쓰러지듯 눕고 보는 정윤은
집안일은 미뤄두었다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편이었다. 점점 익숙해지자 방 청소도 하지 않은 집으로 그를 오라고 하게 되었다.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놓은 옷가지와 쌓인 설거지를 본 그는 잠옷 놀라는 눈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번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도 아무 말이 없기에 정유는 그가 어느새 익숙해졌나 보다 생각했다. 준범은 규칙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정윤이 이브닝이나 나이트 듀티일 땐 메시지로 대신하기로 했다. 그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근무 분위기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시달리는 스트레스는 어느덧 그를 향해 터져나오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정윤 대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준범의 모습이 거슬려 짜증을 냈다. 정윤이 대근무 중일 때 걸려온 그의 전화에 대고 짜증을 냈다. 정윤의 짜증을 말없이 받아주는 그가 한없이 미련스러워 보여 견딜 수 없었다. 그럴수록 더 신경질적으로 그를 대했다. 나는 언제까지 너의 짜증을 받아주기만 해야 할까? 준범이 말했다. 그날도 이유 모를 짜증으로 몰아세우고 있던 정윤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정윤은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싫었던 것이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다. 며칠 후 정윤은 화장대 위에 놓인 준범의 편지를 발견했다. 정윤의 고단함을 알기에 받아주려고 애썼다는 그의 사연이 적혀 있었다. 읽어내려가는 정윤의 눈엔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국 그도 사람이었기에 정윤이 던진 말이 그를 핥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긴 상처가 쌓이고 쌓여 많이 고통스러웠노라고 그는 편지 속에서 말했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도 아니고 직접 만나 이별을 통보받은 것도 아니었다. 손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간 편지 속 그만하고 싶어라는 말은 그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정유는 준범에게 연락할 생각을 접었다. 알람 소리에 잠이 깬 정유는 부스스한 눈과 찌뿌둥한 몸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적적함이 싫어 TV를 켰다. 오늘도 나이트 듀티다. 하지만 내일부터 3일의 오프가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아 본다. 샤워하고 머리를 감았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아차 하고 정신이 돌아와 출근 준비를 계속한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출근하는 길에 저녁 식사를 해결하기로 한다. 지하철역 근처 마라탕 식당으로 들어섰다. 가방을 던져놓은 것으로 자리를 잡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볼과 집게를 집어들고 재료를 담는다. 청경채, 숙주, 팽이버섯, 목이버섯을 담는다. 푸주, 건두부, 죽순, 그리고 연근을 담는다. 고수, 분모자, 옥수수면도 담아준다. 이렇게 가득해진 보울을 직원에게 건넨다. 받아든 식당 직원이 보울을 저울에 올리며 포스기를 누른다. 중국 억양이 섞인 말투로 질문한다. 마라탕이세요? 네, 매운 단계는요? 2단계요. 고기 추가하셨나요? 네, 양고기요. 익숙하게 카드를 리더기에 꽂고 계산을 하니 직원이 전표를 건네준다. 잠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더니 주문한 마라탕이 정윤 앞에 놓였다. 젓가락으로 재료를 이리저리 뒤섞어 본다. 탕치를 들어 국물 맛을 본다. 마라향이 입과 코를 자극한다. 알싸하고 찌릿한 느낌이 혀끝에 맴돈다.
입안이 얼얼하고 맵다. 조금 더 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양념장을 2스푼 더 넣고 탕을 휘저었다. 다시 국물을 한번 맛보니 이제 적당하다. 작은 그릇에 건더기들을 덜어 후후 불었다. 젓가락으로 건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쪼개어 청경채와 함께 입에 집어넣는다. 흐물흐물해진 청경채는 아삭함은 사라졌지만 건두부가 씹힐 때마다 스펀지처럼 머금었던 국물을 뿜어냈다. 마라의 향, 알싸하고 얼얼한 느낌, 매운맛이 아우러져 묘한 쾌감을 느끼게 한다. 먹으면 먹을수록 코끝과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정유는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일하며 대하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이 아무리 성가시게 하고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은 없다. 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그에게는 일하며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짜증으로 쏟아내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를 떠나보냈다. 불공평하다고도 생각했고 스스로가 멍청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젠 이런 결과를 만든 자신에게마저 짜증이 올라왔다. 그는 매운 것을 못 먹었다. 하지만 정윤이 원하는 마라탕을 가끔 함께 먹어주기도 했다. 얼굴이 빨개져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한 입 먹고 물 한 컵을 비우는 그의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졌다.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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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서운대학 부속병원 산부인과 병동 간호사, 30대 초반, 여, 미혼, 이녀중 장녀, ESFP,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을 좋아함, 수면 부족으로 고생 중. 작가의 단상. 간호사 정유는 3교대 근무로 수면 패턴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전날도 나이트 근무를 하고 이른 아침 출근 인파를 뚫고 퇴근합니다. 이런 근무 패턴의 직업을 가진 분들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남들보다 배로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몸의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짜증으로 발현되어 가까운 사람에게 향한다면 관계는 더욱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유는 마라탕처럼 알싸한 매운맛을 좋아할 것 같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나이에 맞지 않게 마라탕을 좋아합니다. 마라탕 맛을 묘사하기 위해 머릿속에 제가 경험했던 맛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저의 경험 속에 남아있는 마라탕의 원픽은 신논현역 인근에 있는 천진영감의 마라전골입니다. 마라탕은 많이 들어봤어도 마라전골은 처음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끓이면서 먹는 마라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맛은 생각만큼 평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마라탕집보다 덜 자극적이면서 고급진 맛이 감동을 선사합니다. 자극적인 맛을 원하시면 주문할 때 맵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꽤 많은 마라탕 러버들에게 알려진 곳이라 웨이팅을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셔보시면 기다릴만 했다고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 하마터면 빼먹을 뻔했습니다. 천진 마라전골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땅콩 빙수로 미식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